네, 별별 한국사 하는 건 고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네. 자,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네, 여러분들 꿈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혹여나 그 꿈에 도달하지 못한다면요. 과감하게 또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자꾸 여러분들을 하나의 어떤 울타리 안에 가둬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진 않죠. 또 다른 세상으로 탁 나온다는 게 쉽진 않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또 다른 어떤 그 비전과 또 다른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딱 잊으시고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근현대사입니다. 근현대사. 새로운 도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근현대사 대장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근현대사 첫 번째 만나는 인물은 바로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왕은 아니에요. 근데 왕의 아버지였죠. 근데 왕, 즉 고종이 12살 때 왕이 오르거든요. 어리다 보니까 그 뒤에서 권력을 한 10년 정도 휘둘렀던 그런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세도 정치, 삼정의 문란, 이것 때문에 정말 조선은 기울고 있었거든요. 그 기울고 있는 조선을 다시 끌어올리겠다고 노력했던, 어찌 본다면 조선의 마지막 불꽃, 그런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의 개혁, 과연 어떤 개혁인지 한번 보고요. 저런 개혁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면 우린 또 과연 어떤 모습일까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조선의 3대 개혁가 하면 조광조, 김육, 흥선대원군 요 3명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펼쳤던 그 개혁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이 19세기 상황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외부적으로는 또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적으로는요. 일단 정치적인 어떤 환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정치. 그 다음이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정치를 볼 거고, 그 다음이 외부적으로는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상황.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떻게 배웠냐면, 자,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 바로 19세기 상황. 그렇죠. 바로 세도 정치 시기였습니다. 소수 가문이 모든 것들을 권력을 장악했던 세도 정치. 그렇죠. 세도 정치 시기. 이건 우리 이제 배웠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 매관매직의 그냥 부정부패 비리 종합 선물 세트였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랬을까? 이런 어떤 그 세금, 그런 것들이 이제 세금책의 어떤 문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가져온 모습들. 특히 여러분 여기 삼정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냐면요. 삼정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언뜻 경제 파트에 설명 한번 드렸어요. 바로 전정, 군정, 그리고 환고.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조선 후기 때 세금체계 개편 배웠습니다. 전세는 뭘로 최종적으로 낙찰이 되죠? 영정법. 인조 때죠, 여러분들. 네, 영정법. 그 다음이 군역은 공납은 방납의 폐단 속에서 대동법 나왔습니다. 광해군 때 시작됐죠. 그 다음이 역은 대립제 방문수포제 이거 폐단 속에서 1년에 한 필씩 내도록 하는 균역법. 영조 때 시행된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영정법하고 대동법은 1결당 4에서 6두 또는 1결당 12두를 낸단 말이죠. 다 뭘로 내는 거예요? 쌀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전정,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니까 전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필 내는 거 있잖아요. 포를 내는 거, 군역. 그걸 바로 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균역법.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사실은 전세 공납역 끝난 거죠. 그런데 당시에 거의 준조세. 원래 이 환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의창 또는 환곡, 의창, 상평창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환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춘대 추납이죠. 봄의 곡식을 빌려다 가을에 갚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인데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19세기 와서는 이게 거의 준조세, 거의 세금 역할을 하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원치 않는데도 그냥 할당을 받아가지고 가을에 엄청난 이자를 내가지고 갚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막 문란해지는 모습들. 전정군정 환곡, 삼정이 문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 모습이 지금 19세기 정치 경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외부적으로는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외부적으로는요. 외부적으로는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이양선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양이 다른 배, 서양 배들이죠. 서양 배들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확실하네요. 지금 이게 바로 19세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 모습들이 지금 19세기 상황이더라. 세도 정치, 경제적으로는 삼정의 문란, 게다가 이양선의 출몰, 위기네요, 위기. 그죠? 19세기 상황.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과연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하는 흥선대원은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세도 정치, 이거 지금 소수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좌지우지되는 모습이야.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자.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 채택합니다. 좋아요.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 이것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선택이에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이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밀란이 엄청났잖아요. 지금요. 그죠? 밀란이 엄청나는데 이런 밀란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민생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목표 민생 안정. 바로 이런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게 바로 민생 안정책들 필요합니다. 왕권의 강화와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흥선대원군의 목표.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지금 설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이양선들이 지금 마구마구 넘어오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뭐 지금 통상하제, 우리 뭐 통상하고 교류하제 있을 수 없어.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들을 지금 흥선대원군은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겁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이 지향했던 그 목표는 바로 이런 것들. 왕권 강화, 민생안정, 통상수교 거부. 요게 이제 모습들이에요. 이제 이것들이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보자는 얘기야.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했구나.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했구나. 이 통상수요 거부 정책이라는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권 강화 측입니다. 이거 뭐 풍양조 씨, 안동김 씨에 의해 가지고 정말 권력이 그냥 좌지우지되는 모습. 비변사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수닥수닥하면서 그냥 막 매관매직하면서 지금 돈을 막 엄청 벌어들이고 있는 어떤 부패하는 어떤 모습들 봤잖아요. 그런 속에서 왕권은 완전히 추락됐어요. 그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소수 가문들의 그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기구, 이 기구를 해체시켜야 되겠다라고 흥선대원은 판단했겠죠. 자, 그래서 취한 게 뭐냐면 바로 비변사, 모든 권력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이 비변사를 폐지하게 됩니다. 비변사를 폐지하고요. 이 비변사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 다시 의정부로. 그렇죠. 여러분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의정부 6조 체제가 거의 유명무실화 되었고 비변사 체제로 간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의정부로 다시 그 권력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행정은 너희들이 해. 그 다음이 삼군부. 자, 군사적 권한, 군사적 결정은 여기서 해. 라고 해서 비변사가 갖고 있었던 행정, 군사 이런 어떤 기능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권력이 한 군데 모이면 그건 비대지고 그건 부정과 비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권력을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변사 처리했고요. 물론 안동김 씨, 풍양육 씨의 어떤 척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개혁을 하려면 항상 여러분들 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대에도 이미 배웠잖아요. 고대에 개혁군주가 있다면 고구려의 개혁군주가 누구였어요? 소수리망. 소수리망이 뭐예요? 율령만포 하잖아요. 신라의 개혁군주가 누구였습니까? 법흥왕이었잖아요. 율령만포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그 법전이 뭐였냐면요. 바로 대전회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성종부터 세조까지 완성되었던 조선의 기본적 법전은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경국대전이죠. 좋아요. 조선 후기 와서 그 경국대전의 속편을 편찬합니다. 그 속편은 무엇이죠? 말 그대로 경국대전의 속편이니까 속대전이에요. 그 왕은 누군가요? 영조 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손자,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가 또 법전을 정비하죠. 그게 뭐였죠? 대전 통편이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은 대전 회통이고 정조 때는 대전 통편입니다. 그러니까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국대전과 속대전이 있잖아요. 그 앞에 만들었던 그것들을 서로 만나게 해가지고 통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맨 먼저 만들었던 경국대전하고 나중에 만든 속대전하고 충돌하는 어떤 그런 조항들이 있으니까 뭔가 좀 이제 해결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다 해결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로 통친다라고 해서 대전회통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육전조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신하들이 따라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시행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 이런 육전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법을 딱 정비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에 대한 권력을 이런 식으로 해서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뭔가 그 중앙의 권력을 좀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떤 그 권위, 왕실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더라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법전뿐만 아니라 바로 경복궁 중건, 경복궁 중건에 또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복궁은요, 대부분 흥선대원군 때 중건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그 건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궁궐을 여러분 중건하려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다시 복원 작업을 하면서 하나씩 하고 있는데 돈이 엄청 들어서 바로 못해요. 굉장히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계획을 나눠가지고 하나씩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순식간에 해버리겠다. 그러면 돈이 엄청 들겠죠. 돈을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자, 가져와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올까요? 네, 일단 돈을 찍어내야 되겠죠. 네, 돈이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만든 돈이 뭐였냐면요. 바로 당백전이라는 돈이에요. 당백전. 자, 당백전. 1당백. 화폐의 가치를 100배로 불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진 거죠. 자, 여러분들 화폐의 가치가 이렇게 갑자기 팍 커져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죠. 물가는 폭등하겠죠.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바로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당백전으로 인해 가지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폭등하는 인플레이션 현상. 여러분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폭등하는 이 인플레이션 현상과는 정반대 현상이 경제 파트에서 배웠죠, 여러분들? 자, 조선 후기 때 상평통보 주조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보였던 모습들,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 뭐라고 설명드렸죠? 양반들이 창고에다 계속해서 상평통보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돌지 않아. 그래서 돈이 말라버리는 현상, 전황은 여러분들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물가는 떨어지는 현상. 바로 디플레이션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과는 정반대 현상이 바로 이 당백전 발행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돈을 더 모아야 되겠어요. 자, 주로 이제 기부금으로 모읍니다. 기부금. 자, 원하는 사람 이 왕실의 위험을 도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돈을 내주시지요. 라고 했더니 바로 원납전입니다. 원납전. 자, 맞습니다. 이건 기부금입니다. 원에서 납부하는 돈.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거의 할당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당시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 흥선대원군을 만나가지고 흥선대원군이 국가를 위해서 좀 도와주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도와주면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야지. 내긴 내는데 어떻게 낼까요, 여러분들? 원망하면서 납부를 하는 원납전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돈을 좀 내시오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거기에 맞춰 돈을 내는 사람도 다 의미가 있으니까 내는 거예요. 뒷거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정경유착의 한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났을 거예요. 이거 줄 테니까 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 원납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복궁 중앙하려면 여러분 나무가 필요하죠. 나무 필요해. 그래서 양반들이 나무를 잘 갖고 놨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그 효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어떤 조상들의 어떤 그 무덤 관리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아주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죠. 소나무 같은 것들을. 네, 그런 것들을 다 배우도록 합니다. 바로 묘지림. 네, 이런 묘지림을 또 수거하는 모습들. 이거 참 양반들이 썩 좋아하지 않겠네요. 일단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중앙 권력이 있죠. 어떤 중앙 권력 기구를 장악했고, 그리고 법전을 통해서 질서 잡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위험들, 왕실 위험들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은 지금 중앙 권력에 대한 어떤 통제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지방 권력도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서원 정리가 있겠습니다. 서원의 정리. 왜 이 서원의 정리를 해야 했냐면, 이 서원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최초의 서원이 어디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그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은 이왕의 건의에 의해서 왕이 현판을 딱 써가지고 내리죠. 그런 서원을 우리는 사액서원이다. 내릴 사자, 액자를 내린다. 사액서원. 그 최초의 사액서원이 어디예요? 바로 백운동 서원에서 간판 딱 붙여가지고 소수서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 사액서원이 나오면 여러분들 면세. 세금을 내지 않아요. 면세입니다, 면세.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서원들이 조선 후기에 바로 이 소수 가문들, 이 가문들과 연결되어 가지고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토지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서원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세워가지고 면세를 받는 것이지 완전히 편법으로 지금 세금을 안 내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서원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자, 왜냐면 여기는 면세와 그리고 또 여기 서원에서 여러분들 제사 한번 지내잖아요. 그럼 그 마을이 초토화돼.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하면요. 그 마을에 있는 사또는 해줘야지 뭐. 그 마을의 사또는 그 기층 민중들한테 그거 딱 쓸어 모아가지고 서원의 제사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지내는데요. 이러면서 그 농민들 너무나 힘들어지는 모습들. 바로 이렇게 그 지방에 있는 그 권력자들의 배를 불려주면서 기층 민들의 배를 곱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서원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흥선대원은 이걸 건드렸던 것이에요. 자, 면세와 수탈의 그 대상 바로 이 서원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7개 47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싹 정리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지금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모습들. 근데 사실 여기가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로 만동묘의 철폐라는 게 있어요. 만동묘 철폐. 자, 이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동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게 명나라잖아요. 그죠? 그 명나라의 황제를 모셔놓는 제사 지내는 모셔 지내는 어떤 그런 곳이 바로 만동묘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만동묘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던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 속에서 그들을 기리는 어떤 뭐 조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만동묘, 여기를 통해 가지고 말이지 권력을 집중시키고 부정과 비리가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어떤 상징적인 거, 이런 것들을 흥선대원은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 어떤 이 앞에 있는 서원 정리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연결된다면 이거는 이념적인 것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도 왜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그 대립, 좌와 우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그렇게 이념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흥선대원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명나라 아직도 우리 제사 지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건 바로 우리의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나라가 왜 그 꼴이냐?
라고 또 공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두 개가 충돌했던 사건. 이건 굉장히 유생들, 유학자들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사회도 이만큼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동면 철폐를 볼 때는 뜨겁냔 말이에요. 그렇게 뜨겁지 않잖아. 뭐야 저거는. 뭐 중국 뭐 이렇게 중요해? 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뜨거운 우리 장면들이 또 100년, 200년만 지나면 그렇게 뜨겁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동면 철폐와 같은 어떤 이런 모습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서서히 유학자들한테는 쌓여가고 있어요. 스트레스예요. 열받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민생 안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측면에서 민생 안정을 했는지 바로 전정, 군정, 환곡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정에 대한 개혁입니다. 전정에 대한 개혁. 자, 이 전정에 대한 개혁은요. 바로 세금을 안 내는 토지를 색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흥선대원군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정권도 늘 해왔던 건데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양전사업이라고 해요. 양전사업. 토지조사를 통해 가지고 면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세금 안 냈던 걸 찾아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이런 양전사업은 여러분들 국가 재정, 국가의 재정을 증대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군정이 있죠. 군정. 포내고 군대가 안 가는 거잖아요. 이 군정에 대한 개혁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호포법이라는 거예요. 호포법. 자, 집집마다 포를 내도록 하는 법. 이거 호포법 어디 들어봤는데? 그렇죠. 바로 영조 때 균역법 시행됐는데 사실은 균역법 시행되기 전에 이 호포법을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로 어사 박문수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영조의 남사 박문수. 이 박문수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김영란법 이야기했듯이 박문수법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어떤 그 사치, 뭐 어떤 그 부정, 이 방지법들을 만들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또 뭐냐면 바로 이 호포법. 양반들도 포 내라. 니들 뭔데 양반인데 왜 포를 안 내?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주 뭐 격론이 벌어졌던 그런 모습들. 영조는 호포법 야 너무 급진적이다. 야 그건 이제 좀 그렇다. 야 해가지고 양보안으로서 균역법이라는 걸 채택해가지고 이 박문수가 열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러려고 우리가 개혁합니까? 라고 해가지고 딱 사표 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박문수가 주장했던 그 법이 이때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호포법. 예. 이건 말 그대로 집집마다 포를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반집도 내고 상민집도 내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건 뭐냐면 바로 양반도 포를 낸다. 왜냐하면 균역법 1년에 한 필 내는 그 균역법에서도 양반들은 포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양반의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양반도 포를 내라. 이건 양반의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엄청난 파문입니다. 그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요. 양반들이 과연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요? 그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반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번 좀 고민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환곡이 있습니다. 환곡. 이 환곡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요. 이 공무원 관리들이 여기 이제 개입을 하면서 이 비리가 좀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기서 손 떼. 일반 민간인들 중에서 시행하자라고 해서 사창제를 시행토록 합니다. 이 사창제는요, 바로 민간인에 의해서 이 말 그대로 사사로운 사자, 사사로운 창고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운영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개혁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흥선대원군의 이런 개혁들이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득권과 지금 전면적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지금 일단 이 묘지림 이거 배워가는 거 불만 무지하게 많습니다. 불만 무지하게 많고요. 그 다음이 이 만동묘 철폐와 서원 철폐. 이거는 결정적이에요. 이건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호포법. 이거는 경제적으로 그냥 어퍼커트를 그냥 한 번 더 날린 거예요. 이거는요. 게임 끝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요소들은요. 양반들의 격렬한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런 양반들의 어떤 그 반발을 안고 올라온 탄핵 상소가 있습니다. 그 탄핵 상소가 뭐였냐면 바로 최익현. 바로 최익현의 탄핵 상소. 유생 최익현의 탄핵 상소가 올라오고 결국 이로 인해서 10년의 흥선대원군 치세는 끝이 나고 이제 고종의 친정이 직접 정치를 하는 친정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혁명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힘만 있으면요 그냥 풀베드 쓸어버리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돼요. 하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파트너가 있는 거거든요. 그 파트너를 하나씩 설득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내려놓으라는 게 이게 쉽겠냐고요. 그죠? 결국 이렇게 개혁을 주장했던 흥선대원군 탁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혁을 할 때는요 항상 멀리 보는 플랜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사례 배웠잖아요. 그죠? 고려 때 광종은요 그 개혁을 할 때 순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나의 개혁 A라는 개혁을 놓으면은 어떤 반응이 올 것이고 그 반응이 올 때 B라는 개혁을 또 내놔야지 라는 플랜을 가지고 들어갔죠. 또 그 사례는 여러분 고대 신문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인데 관료전을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하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씩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설득을 하면서 또 그들의 힘을 좀 무력화시키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개혁들을 전개해 놔야 된다. 그러니까 무작정으로 그냥 개혁해야 돼 라고 밀어붙이면요 그럼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쨌든 흥선대원의 이 10년의 어떤 개혁들이 결국은 완벽히 성공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밖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밖으로. 하하, 이게 외세가 문제네요. 이게 지금 그죠? 이양선들이 많이 지금 뭐 오면서 통상하자고 하는데 흥선대원군은요 이 통상 수요만큼은 기존의 어떤 유생들과 거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부적으로 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외부적인 것마저 그들 노선과 달라버리면 이거는 정말 우군이 없는 거거든요. 내외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외부적인 요인들은 그런 면에서 좀 타협안으로 아마 간 게 아니었을까. 왜냐면 흥선대원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의 어떤 문물 같은 거 받아들이는 데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입장이 돌아선 건 바로 이 내부적인 어떤 그 개혁안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적 요소를 끌고 들어와서 그들과 좀 하나가 되는 일심동체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내부적인 어떤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866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866년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866년. 자, 먼저 이 1866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 자, 요건 여러분들 미국. 미국 배예요. 미국 배가 어디로 왔냐면 이 미국 배가 평양으로 들어와요. 미국 배가 평양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착합니다, 여러분들. 네, 좋은 사람들 참 착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게 또 이게 길을 잃었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먹을 거, 물 이런 거 참 친절하게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밤에 말이죠.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민가를 덮쳐가지고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착해요. 근데 조선 사람은 착한데 이게 한번 이게 획 이게 탁 돌아가 버리면 그때는 무섭습니다. 그때는 무섭습니다. 이판사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립니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불타서 죽게 되는 사건.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먼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박규수라는 인물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박규수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박규수를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 박규수가 나중에 바로 통상개화파의 깃발을 들고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규수입니다. 1866년에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바로 병인 박해.
네, 바로 병인박해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병인년이에요. 1860 병인년이거든요. 병인박해. 말 그대로 천주교를 탄압했던 사건이에요. 이 천주교를 탄압했는데 이때 프랑스 신부가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병인박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당시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러시아가요 우리나라 국경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나라가 이 외세와 싸우는 과정 속에서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한테 넘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연결이 돼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한 번도 우리는 서양 사람들하고 연결해 본 적이 없었는데 국경이 이제 연결되면서 막 국경도 넘어와가지고 뭐 사고도 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좀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한번 견제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 유생들이 아마 역공을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니 외세를 그것도 서양 애들을 끌어내 말이 되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인 어떤 그 개혁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스텝이 꼬인 거지 스텝이. 그죠? 꼬여버리니까 그러면 나는 순결해. 난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 라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과도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바로 이 병인박해가 이제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프랑스가 이 사실을 알고 이것들이 지금 이 미개한 것들이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 봤을 때 이 미개한 것들이 우리 프랑스 선진 국민들 죽여?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유럽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마인드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진화론적인 어떤 입장, 자기들이 굉장히 잘났다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인종주의적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쳐들어온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병인양요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병인양요라는 거예요. 이 병인양요는 누구랑 붙은 프랑스겠죠, 당연히 프랑스. 네, 프랑스랑 붙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이게 게임이 잘 안 돼요. 게임이라는 표현보다는 싸움이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왜냐면 뭐 예를 한번 들어 포 있잖아요. 포. 이 프랑스는요. 딱 그 우리 그 강화도 이게 지금 이 강화도에 벌어지고 있는데 강화도 포대를 딱 정확히 겨냥을 해요. 딱 하면 포를 쏘는 거예요. 퓨!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가 어떤 거냐면 포를 팡 쏴요. 그러면 퓨! 그 다음에 효과음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들? 네, 프랑스는 지금 빵 쏘면 퓨! 팡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퓨! 가면 그 다음에 뭐냐면 쿵 이에요. 쿵. 뭐냐면 우리는 안 터져. 우린 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쇳덩이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배에 부딪혀서 그 배를 깨가지고 꼬르르르 가라앉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프랑스 배는요 사정거리가 되게 멀어요. 머니까 아무리 포를 쏴도 가지도 않아. 맞는다고 해도 그 저 군함 자체가 워낙에 철로 만든 그런 배들이 많아가지고 느낌이 별로 없겠죠. 그냥 뭐 이 정도겠죠. 그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강화도가 그냥 바로 그냥 점령이 돼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열심히 싸웠죠. 자, 강화도에서 싸웠고 여기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양헌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양헌수가 바로 정족산성. 네, 양헌수가 정족산성에서 활약하고요. 그다음에 한성근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한성근. 이 한성근은 문수산성에서 문수산성에서 활약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정말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장점이 있죠. 뭐예요? 인해전술. 네, 죽으면 또 가고 죽으면 또 가고 죽으면 또 가고 해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19세기였던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자 결국 이제 이 프랑스 군대가 더 이상 이제 싸우면 안 되겠다, 힘들겠다라고 해가지고 후퇴를 하는데 그 후퇴를 할 때 정말 참 거기는 외규장각, 저 정조 때 만든 규장각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지금 창덕궁에 있고요. 외규장각은 또 이제
강화도에 또 어떤 궁시에 어떤 그 보물 같은 것들을 갖다 놨거든요. 그 외의 규장각을 약탈해 갑니다. 네, 이 외의 규장각을 약탈해가는 불지르고 약탈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이 병인 양요 때 벌어졌다라고 하는 또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또 1868년에는요 정말 황망한 일이 벌어집니다. 1868년.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연군묘 도굴 시도 사건이 벌어져요. 남연군묘 도굴 시도 사건. 남연군묘 도굴 사건. 자, 이 남연군묘 도굴 사건은요, 이거는 이제 독일과 또 관련되는 겁니다. 독일과 관련되는 건데, 이 남연군묘가 어디 있었냐면 충청도에 있어요. 충청도. 네, 이 충청도에 있고요. 이때 이 담당했던 인물 누구예요? 오페르트라는 독일인이에요. 오페르트라는 독일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거예요. 지금 통상수교를 안 해줘? 그래? 그러면 남연군이 누구냐면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묘예요. 그 아버지 묘를 파헤쳐서 그 시신을 탈취해가지고 그걸 갖고 통상수교를 하지 않는다는 이 흥선대원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진짜 욕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이런 만행을 여러분들 뭐 유럽이 무슨 뭐 신사의 나라 당시 제국주의 시대 속의 어떤 이 유럽인들의 모습은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참아할 수 없는 그저 욕망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였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남의 아버지 묘를 파헤쳐가지고 그 시신을 탈취해가지고 그거 갖고 협상을 하려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결국 이제 이게 실패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덕산 지역, 그 지역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싸워내가지고 지켜내요. 지켜내고 실패했지만 정말 이 조선 정부로서는 얘들 이런 애들이었어. 정말 같은 하늘을 두고 살 수 없는 그런 애들이구나 라고 아마 판단을 했겠죠. 그죠? 이런 모습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871년이 됩니다. 1871년이 됩니다. 1871년. 자, 이 1871년이 되면 바로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이 있잖아요.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사건. 미국이 저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미국인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1871년 바로 신미양요. 신미양요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미년에 일어난 양요. 자, 이 신미양요는요, 미국하고 미국과 붙었던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장소는 강화도입니다. 여기서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어제연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광성보에서 아주 활약을 많이 했었죠. 결국 이제 죽게 되는데 참 이 강화도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이름 없는 그 군인들의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름 있는 그것도 영웅들 주로 뭐 조선이라면 양반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름들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강화도에 가시면 정말 이름 없는 어떤 그 무덤을 보시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당시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의 또 아버지, 어머니 같은 어떤 그런 분들 아닐까요? 그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 강화도에 가시면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미양요 때 미국이요 막 싸우는 과정에서 뭘 또 가져가냐면 수자기, 장군 깃발이죠, 장군 깃발. 장군들이 이제 있는 그 수자기를 또 약탈해 갑니다. 장군 그 숫자가 적혀 있는 그런 깃발을 또 가져가는데요. 나중에 또 다시
우리가 반환을 받습니다.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뭐 완전 반환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형태죠.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미 양요 딱 끝나고 나서 어쩌면 물리쳤잖아요. 그죠? 끝까지 싸워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았지만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비석을 하나 전국에 세웁니다. 그 비석이 뭐냐면 바로 신미 양요가 끝난 다음에 세운 비석. 그 비석이 바로 척화비가 되겠습니다. 척화비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랑 외국이랑 주화를 맺자라고 하는 것은 매국이다. 우린 지금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담은 그런 비석을 지금 척화비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전국에 세워가지고 어떤 통상수교의 어떤 그 모습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 때 내외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중요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세도 정치의 왕권 강화, 삼정문화, 민생 안정, 이양선이 많았기 때문에 통상수 거부 정책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흥선대원군의 어떤 정책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역시 비변사 폐지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경복궁의 중건이라고 하는 사실. 요거는 이제 사진을 제시하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거기에 들어갔던 당백전, 원납전, 이런 또 묘지림이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양반들이었던 반발, 최근 탄핵 상소, 그래서 결국 이제 고종의 친정으로 되는 역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 왕권 강화처럼 지방 권력을 또 장악해야 되잖아요. 서원 정리,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서원 정리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민생 안정으로서는요, 진짜 뭐 사실은 흥선대원군 때 그 개혁의 백리라고 하면요, 이 헌법법이에요. 헌법법. 네, 양반에게도 포를 부과토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창제가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순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여러 순서.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요. 바로 제너럴 셔먼 사건이 1번이에요. 그 다음이 병인 박해가 2번. 그리고 병인 양요가 3번. 그리고 남연군묘 도굴 사건이 4번. 그리고 신미 양요가 5번. 네, 이렇게 순서를 일단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양원수 있죠. 병인 양요 때 활약했던 인물 정족산성 양원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신미 양요 때 누구예요? 네, 어제현. 어제현이 광성부에서 활약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척화비는 신미 양요 직후에 세워졌다. 라고 하는 그 시기였던 그 위치 또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흥선대원군의 10년의 개혁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흥선대원군요 대단한 개혁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지향하려고 했던 방향이 뭐냔 말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흥선대원군의 어떤 개혁, 당시 어떤 그 부패해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개혁 내용 좋습니다. 좋은데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이 그럼 그 개혁을 통해서 가고자 했던 방향은 어떤 방향이었을까? 흥선대원군이 가고자 했던 방향은 왕권 강화를 통한 바로 복고정치,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흥선대원군의 한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 어느 노 젓는 사람이 있을 때요. 그 당시에는 이 노를 저으면요, 한 평생 그 배에서 노를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한 평생 너무나도 성실하게 노를 지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를 지었대요. 그리고 이제 기력이 다해서 그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그 회한이 깊겠어요. 자신의 일평생을 이 배를 위해서 열심히 노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육지에 내려가지고 그 배를 돌아봤겠죠. 그런데 그 배는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쳤던, 정말 열심히 노를 졌던 그 배는 해적선이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산 것일까요? 흥선대원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개혁들을 단행한 건 사실이지만 흥성대원군이 지향했던 그 사회 방향은 근대가 아닌 전 근대 쪽으로의 어떤 방향은 아니었을까. 항상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어떤 변화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시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방향으로 가지는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흥선대원군의 모습을 통해서 한 번쯤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